그럼 좀 화제를 바꿔서 이 책이 한국에 출판되는 것을 고려하여 저자가 이제 한국어 서문을 앞에 실었는데요. 그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 역시 지금 관심을 이제 최저임금이라든가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이제 일자리 창출에 쏟고 있는데 이게 임금이라든가 노동이라든가 노동시간 그리고 특히나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막 직장에서 이제 나와야 할 나이들이 되어서 이제 고용되었다가도 이제 천지사방 어디 속할 데 없는 신세가 되어 자영업 이외에는 상상하기 힘든 자신의 생계와 이제 사회적 가치를 확인받을 곳이 자영업 이외에는 상상하기 힘든 상황에 몰리게 됐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다 이제 일자리 창출이라는 문제, 임금의 문제로 다시 어떻게 복귀할 것인가를 사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해리 크리보도 처음에 이제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자본을 정치적으로 읽는다라는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사유해야 할까요?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할까요? 일단 그 시간 문제, 시간이라고 하는 게 기계적으로 측정 가능한 시간의 차원에서 네. 1시간, 2시간, 하루 8시간, 주 52시간 이런 식으로 측정 가능한 시간 차원이 하나 있는 거고, 그렇게 측정됨을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 시간을 넘어선 시간이랄까요? 네. 그러한 시간의 차원이 일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스의 경우는 어떻게 이 시간 너머의 시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주체적 활동성의 그 에너지가 측정 가능한 노동의 시간으로 변형되어 가는가를 자본에서 아주 깊이 있게 탐구를 했기 때문에 자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곧 시간 이론, 시간론이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런 만큼 시간을 둘러싼 투쟁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범주로서 우리 실생활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 한 주 노동 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그런 이제 근로기준법 개정을 했는데,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관점 보면 이건 문재인 정부의 자기 요구라기보다는 아주 오랫동안 노동계급이 요구해 온 노동시간 단축 투쟁을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비로소 받아들인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뭐 노동자들에게 완전히 만족스러웠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오랜 동안의 노동시간 단축 투쟁은 보다 더 이제 레디컬한 단축을 요구해 왔지만, 그나마 주 52시간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처럼 세계 최장시간 노동을 매일매일 해나가고 있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듯이 반가운 일단 근로기준법 개정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계급이 부분적으로 일단 승리한 그런 사건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후에 다시 이걸 갖다가 무화시켜버리는
그러한 조치들을 연속적으로 시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52시간 이내로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의 영역을 둔다거나 최근에는 탄력 근로시간제라고 해가지고 52시간 이상으로 노동해도 좋은 그 줄을 그냥 한정없이는 아니겠지만 상당 정도로 자본가에게 유리하게 운영하게끔 하는 그런 또 역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면서 이 초심에서부터 굉장히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52시간 이내로 주 노동 시간을 제한한다라는 게 거의 좀 물거품처럼 슬슬 돼가고 있는 이런 이제 현실인데 이거는 다시금 이제 노동자들이 시간을 둘러싼 투쟁을 재개하지 않을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얼마 전에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모여서 그 항의 집회를 가졌었죠. 지금 이제 이런 이제 시간 투쟁 요거를 이 책에서 서론을 제외한 2, 3, 4, 5장 전부에서 시간을 둘러싼 투쟁을 논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둘러싼 그 투쟁은 우리가 보통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공장 노동자, 산업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그 광의의 노동자층, 즉 다중들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걸려 있는 건데 시간을 자기 스스로의 시간으로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 자기의 삶을 자기 스스로의 가치화를 위해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으로 이 책은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본의 시간을 둘러싼 자본의 투쟁은 타인의 노동 시간을 축적에 유리한 방향, 이윤에 유리한 방향으로 훔쳐오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그 하루 노동 시간을 필요 노동 시간과 잉여 노동 시간으로 구분했을 때에 잉여 노동 시간 몫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시간에 대한 투쟁을 자본은 수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계급의 시간을 둘러싼 투쟁은 바로 그 역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하루의 시간을 자기 자신이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시간으로 점점점 늘려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로 제기되어서 여기에서 이제 안타고니즘, 즉 적대라고 부르는 게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산업 노동자들 경우에는 우리가 원체 잘 아는 방식이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루에 출근해서 퇴근까지의 그 시간에서 자기의 필요 몫을 더 늘리기 위한 싸움이고 그 사례는 많이 들려졌으니까. 그런데 학생들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학생들의 경우에도 자기의 삶의 시간을 자본의 축적에 이용되지 않는 시간으로 전환시키는 게 핵심적인 그 투쟁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학생들의 시간은 어떻게 되어가냐 하면은 수업 시간은 어차피 강제된 노동 시간이죠. 바로 그 수업을 받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을 현 사회가 요구하는 노동력으로 구성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퇴출당하니까 자본의 필요에 맞게끔 자기의 그 역량, 그게
자연과학 계통에는 주로 솜씨라거나 지력을 그렇게 바꾸는 걸로, 또 인문과학 계통에는 마음이라거나 그 정신을 그렇게 바꾸는 걸로 해서 자기가 자기 두뇌나 자기 몸, 자기의 느낌 이런 것들을 자기 삶을 확장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기업체라거나 무슨 공장이라거나 연구소라거나 이런 등등의 기타 직업 영역들에 이렇게 맞게끔 조직하는 시간을 다 쓰잖아요. 바로 수업은 그런 것이니까요. 근데 수업 외의 시간도 지금은 뺏긴다는 겁니다. 수업 끝나고 나서 보면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뭔가 돈을 벌어야 한다. 그것도 두 번째의 강제 노동이죠. 그럼 그게 편의점에서 뭐 알바를 하건 아니면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는 뭐 조교 뭐 아르바이트를 하건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거의 것이죠. 세 번째로는 돈이 없기 때문에 등록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돈을 구워가지고 학비를 댄단 말이죠. 그러면은 현재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돈을 갚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건 학창 시절이 끝난 후에 바로 부채 상환을 위한 강제 노동을 할 수밖에 없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채가 언제 상환이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것이 상환될 때까지는 수업이라거나 아르바이트라거나 부채 상환을 위한 미래 노동이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그 자본을 위해서 정밀하게 조직되어진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업자의 경우에는 지금 정년퇴직 전에 실업이 되었건 정년퇴직을 맞아서 실업자가 됐건 실업자는 뭐 마찬가지인 것이죠. 실업자의 경우도 노동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노동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 실업이 되자마자 자기가 먹고 살 것을 얻기 위해서는 예컨대 남편이라고 치면 남편이 실업당한 치면 아내가 직장에 나갈 때에 집에서 아이를 돌봐야 된다. 청소를 해야 된다. 부엌일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가사노동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영속될 수는 없다고 본인은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구직을 위한 노동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이력서를 쓰는 노동을 하고 자기가 쌓아온 그 이력과는 다른 곳에 가고 싶으면 학원을 다닌다거나 뭔가 자기 혼자 인터넷에서 뭐 유튜브를 보고 뭔가 훈련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재취업을 위한 트레이닝 노동을 수행을 하게 되거든요. 부채를 위한 미래의 강제 노동은 당연히 뒤따라오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실업자라 할지라도 그 자본을 위한 노동이라고 하는 데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의 그 현실이기 때문에 해리 클리버가 주 52시간 노동으로의 그 제한이라고 하는 그 긍정적 측면을 언급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실업자, 비정규직, 학생, 여성 등등의 노동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 제한도 법률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이 문재인 정부의 한계다 이렇게 이 앞에서 쓰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노동 시간의 단축은 총 노동 계급 이거는 광의의 노동 계급을 말하는 것이고 다중 전체의 노동을 말할 텐데 이 전체의 노동 시간의 총체적인 단축을 실제로 규정할 때만 실업을 거둘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겠는데요. 또 다른 어떤 질문이 있으면 잘 기억을 못하겠네요. 네. 아니 연관된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증오인 것 같습니다. 증오. 예. 네. 행복하지 않은 거죠. 음. 행복하지 않고 이제 불안하고 이제 그게 증오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임금 관계에 종속되지 못할까봐 두려운 것도 있지만 이제 취직을 하고 안정된 삶을 가졌다고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해도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적과 마치 싸우는 것처럼 끊임없는 불안 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만족하면 안 될 것 같고 곧 잃을 것 같고 이런 불안이 혐오를 낳고 있고 이제 서로를 새로운 관계 안에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자본을 읽는다는 문제와 이렇게 언뜻 연결된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삶을 꿈꾸기가 좀 사실 쉽지 않고 하지만 또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본을 읽는다는 것과 관계를 갖고 사유할 수 있을까요? 혐오, 증오 이런 것들은 정도 그러니까 어펙터의 문제이죠.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까 나오기 전에 텔레비전을 잠깐 보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돼지를 좋아한다고 최근에 돼지는 두려움이라거나 걱정 같은 거를 전혀 느끼지 않는 동물이래요. 그런데 불만은 표현할 줄 안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불만은 표현하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 같은 거는 전혀 없는 동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동물마다 이제 정도의 구조, 또 능력, 경향 이런 게 다르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이제 혐오의 시대로 불러도 좋으리 많지 혐오가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분노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발전하는 자본주의 상황 속에서 격차가 아주 빠르게 커져가면서 이 빠른 양극화 지금은 양극화가 이제 심해져가지고 거의 사람들이 마비되어 버린 양극화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양극화되어 버린 너무 뜨거우면 우리가 뜨거움을 못 느껴버리잖아요. 마비되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 분노조차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양극화가 심화된다면 80년대는 빠르게 양극화되어 가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분노가 정의감과 더불어서 표출되어 나왔던 그런 시대이고 90년대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혐오하고 분노하고의 차이를 보면은 분노는 혐오하고 좀 다른 성격을 갖잖아요. 혐오라고 하면은 이런 이제 미워함의 정서이겠는데 그 미워함의 정서 속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약한 것이죠. 그런 반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미워함의 에너지라고 하는 점에서 혐오하고 비슷한데 그 속에 좀 전에 제가 정의라고 불렀는데 긍정적 에너지가 강하게 잠복해 있고
또 그것이 집단적 분노로서 표출됐기 때문에 상호 연대하려고 하는 그러한 힘도 매우 강했던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분노 시대와 혐오 시대 사이에 90년대의 이 방황, 이 뭐라고 합니까? 뒤돌아보면서 후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배적이었던 한 시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과도기면 과도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혐오를 구성하는 내적 요소들을 생각해 보면 80년대 가졌던 그 분노와 그 분노 속에 들어있던 정의 혹은 대의가 제대로 실현되지를 못함으로써 긍정적으로 발현되지 못한 그 투쟁에 대한 환멸, 이게 혐오의 시대에 불쏘시개를 점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유튜브 등을 통해서 표현되는 많은 담론들을 보면은 좀 진보적이라고 부르는, 스스로를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우파, 그러니까 지난 시기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로 대표되는 21세기의 보수 우파 세력에 대한 혐오는 말할 것도 없고, 요거는 뭐 80년대 사람들도 공유했던 그 공격의 에너지죠. 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운동권이라고 불리워지는 80년대 그 분노의 그 핵, 여기에 대한 혐오를 동시에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양비론이죠. 이쪽을 극자라고 부르고 이쪽을 극으로 부르면서 두 개를 이제 배제시키면서 뭔가 이제 사유를 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 두 대상에 대한 그 혐오, 이게 굉장히 이제 좀 일반적인 형태로 진보 담론 속에서 표현되어 나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80년대 사회 운동의 실패라고 하는 것이 혐오의 시대를 가져오는 하나의 바탕으로서 일단 이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비전이 굉장히 약해져 버린 그런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것도 아니지만 이것도 아닌데 그럼 우리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명확하게 서로 답을 할 수 없는 그 막힌 골목 속에서 혐오의 감정이라고 하는 게 전염되듯이 퍼져나가는 구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텍스트를 읽다 보니까 1920년대에 식민지 지식인들의 경우에 진보 운동에 가담하는 것이 동정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동정.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 대한 동정, 노동하는 사람에 대한 동정. 이 동정의 정동이 굉장히 운동을 구성하는 정동적 힘으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분노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80년대하고는 또 다른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실천적, 실제 생활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피착취자나 피의갑자의 처지에 있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처지를 굉장히 동정하는 힘이 진보적 그 이념을 받아들이고 또 그걸 표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이겠죠. 이런 식으로 각 시대마다 그 정동의 구조가 조금씩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2016년에 촛불 혁명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중요한 사건을 겪었는데 왜 아직도 이제 혐오의 정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혁명적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한 시대의 그 객관적 구조뿐만 아니라 정동적 에너지조차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고,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상당히 기쁨, 뭐 사랑, 예.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서로 간에 그 네트워크가 이루어졌던 그런 사건으로 보는데, 왜 그게 그 전에 팽배했던 혐오의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혁명 이후에도 지속되게 만드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 촛불혁명의 그 현 단계가 바로 그 질문하고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촛불 혁명이 그 지난 2016년 말에 10월 29일입니까? 그때 처음 집회가 이루어지고, 박근혜 그 퇴진과 하야를 즉각적으로 그 요구할 때에, 이거는 이제 아래로부터의 노동계급, 그러니까 다중들의 그 요구였었죠. 근데 위로부터 대의정치권에서 어떤 식으로 이 요구에 반응했느냐, 리프리젠트 했느냐 하면, 문재인, 그때는 뭐 후보는 아니었고, 문재인, 현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들의 경우에 퇴진과 하야라고 하는 그 요구보다는 그 문재인이 제기했던 일련의 갈지차 걸음이 있어요. 그때 촛불 다중들이 퇴진과 하야를 주장할 때 문재인은 거국 중립 내각을 주장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거국 중립 내각을 잘 안 하려고 하니까 명예로운 퇴진을 하면 퇴임 후까지 보장을 해주겠다. 퇴임 후에 명예까지도 보장해주겠다라고 해서 명예퇴진론을 주장했어요. 이 뭡니까? 퇴진론하고 명예퇴진론은 다른 거예요. 이 퇴진론은 불명예스러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물러나라는 것이고, 명예퇴진론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퇴진하면 이후에 그냥 감옥을 안 간다, 이렇게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니까 이쪽의 목소리하고 상당히 다른 목소리를 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아래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고 11월 29일경부터 이제 퇴진과 탄핵의 병행이라고 하는, 이미 이제 이재명 그 성남지사를 비롯한 사람들이 그 촛불 다중과 호응하면서 내걸었던 그 주장으로 문재인 정부가, 그때는 문재인 정부 아니죠, 문재인 씨가 합류해 왔었어요. 끌려갔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소위 문재인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흐름을 따라왔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촛불 다중이라고 하는 한 덩어리가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노선들, 생각들, 감정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이제 문재인 씨가 주장하는 그 생각들을 뒤따르 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촛불 다중에 크게 보면 몇 가지의 가닥들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고, 그리고는 조기 대선, 그러니까 탄핵이 있고 파면이 되고 조기 대선을 거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촛불혁명 정부를 자임했잖아요. 네. 근데 촛불혁명 정부가 그 동요하는 촛불정부라고 볼 수 있겠고, 촛불혁명의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기에는 집권 세력들이 말하자면 정치적인 경향에 있어서 이 만족스러운 자질을 갖고 있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촛불에 떠밀려 가지고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촛불의 요구를 들어주는 2017년이라고 하는 1년이 경과되었고, 이 17년 동안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잘한다는 느낌을 실제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언급되어 있는 주 노동시간 단축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자리 창출에 뭐 궁극적으로 성공을 못했다 할지라도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보여주었고, 그 공무원직 비정규직에 뭡니까 정규직화를 약속을 하고, 물론 그것도 이제 사실 용두사미로 끝났어요. 무기계약직이라거나 새로운 자회사를 만들어서 고용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규직으로 부를 수 없는 정규직으로 점점 이제 기록하면서 퇴화되어 갔죠. 그런다거나 노동의 요구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또 막혀있는 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심화된 남북의 그 적대 관계에도 숨통을 틔우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의 기대를 굉장히 많이 모았던 그 한 1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고, 이때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의 요구에 굉장히 충실하려고 노력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후 2017년 한 3월 이후부터는 다른 판국이 전개돼 간다. 아까 노동시간도 말했지만 완전히 노동시간 단축을 무효화시키는 이제 그런 이제 정책적 조치들이 뒤따르고, 일자리의 경우에도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좀 그 상반된 그런 방식의 정책들을 다시 덧붙여 가지고 정규직화를 의미 없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촛불혁명에서부터 일정한 반혁명적 요소들이 부상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2017년 3월부터는 이 혁명적 요구를 수용하는 문재인 정부의 한 청년과 이걸 거꾸로 되돌리려고 하는 반혁명적 요소가 한 정부 내에서 같이 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를 구성하는 이제 특정 부분들에서는 이 반혁명적 요구를 더 적극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혐오 감정을 부채질하고 더 연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08HK 킴 정의를 위하여 개정의 그 개정을 명예훼손으로 해가지고 뭔가 막 공차사나 뭐 이장렬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 고발을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 혐오의 감정을 이용하는 한 방식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정의 내용들을 내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욕설이라거나 이런 게 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정신적 파토스, 감정 구조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게 뭐 김혜경이 그런 거는 전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관심사 대상이 아니고, 일단 그 우리가 텍스트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그 텍스트 자체가 말하는 거는 예컨대 재벌 체제를 혁파해야 된다. 또 이승만이라거나 박정희 같은 사람들의
묘소에 가서 참배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끌어나갈 수가 없다. 그 문재인 대통령을 문어벙이라고 부르는 그런 트윗은 바로 그날 이루어지거든.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나름의 강렬한 그 진보의 의지, 변혁의 의지를 좀 거칠게 표현하는 트윗이 바로 그 사람의 트윗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제 이 사람의 트윗을 대통령이라거나 문재인이라거나 또 노무현이라거나 전해철이라거나 이 특정 정치인에 대한 그 모독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그 고발을 하는 이러한 이제 이것도 일종의 정치 행위잖아요 보면은 네. 이런 정치 그 행위는 우리들한테 이제 혐오감을 오히려 역으로 더 유발시키는 그런 정치적 과정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혐오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측면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투 같은 경우에 미투는 여성들이 성적으로 받는 차별에 대한 강한 항의를 담고 있는 운동이지 않습니까? 이 미투의 결과가 이 미투를 통해서 특정한 인간 개인에 대한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운동이 정치 프레임 속에서 살짝 변질돼 가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운동 자체가 어떤 집단적 운동으로서 나타나면서도 그게 사회 구조의 문제를 이렇게 혁파하는 대로 나아가는 그런 이제 그 운동 방향의 집단성 보다는 특정한 개개인의 그 성적 희롱이나 성적 폭력이라거나 이런 그것을 고발하고 타격하는 방식으로 되니까 개인 타격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외부에서 정치 프레임들이 가동될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겨주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혐오의 시대를 17년이라고 하는 촛불혁명의 그 효과가 아주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한 1년 정도를 건너뛰면서 다시금 경험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어떤 대안 얘기를 질문했던가요? 아니면 예. 그럼 당장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답답하다. 이제 이런 혐오의 시대에 그 말씀을 드렸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만 짧게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혐오의 정서는 스피노자가 수십 가지로 분류했던 그 정동의 그 범주들에서 보면은 부정적 정동, 슬픔의 정동이고 힘을 빼는 정동이라고 보소해요. 스피노자는 기쁨의 정동을 힘을 키우는 정동으로 보고 슬픔의 정동을 힘을 빼는 정동이라고 보는데 혐오의 정동은 아주 대표적인 슬픔의 정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의 어떤 부분에서도 힘이 생겨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정동이죠. 그래서 혐오하는 대상은 물론이려니와 혐오를 표현하는 그 사람조차도 사실상 에너지가 정대된다기보다는 오히려 감소되는. 그래서 지금 정치 행정에서 그 일련의 그 투쟁들이 그 정치 투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입지마저도 이렇게 허물어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건데, 이 혐오 정동의 역사적인 기원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긍정적 에너지를 자기 자신이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긍정성을 찾을 수 있는 장소, 이거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 그래서 자기 주변의 누구에게서는 물론이고, 그 만약 노동하는 사람들 염두에 두고 보면 자기와 막 이렇게 쾌활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자기의 경쟁 상대가 되어 있는, 지금 현실이잖아요. 근데 뭐 성과급제 임금 체계에서 보면은 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자기의 경쟁 상대이고 임금을 더 자기한테 더 많이 챙겨오도록 싸워야 될 그 대상이고, 일자리 하나를 놓고 박치기를 해야 될 그런 상대이기 때문에 그 친교 속에 내적으로는 그 친교를 깨뜨릴 수밖에 없는 부정적 에너지가, 경쟁의 에너지가 막 이걸 끌고 있는 그런 관계들 속에 우리가 놓여 있잖아요. 놓여 있는 것이고, 다중의 그 내적 구성이 굉장히 이질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해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사람들, 그러한 집단들이 또 부지기수로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산만함과 그 이질성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확신조차 갖지 못할 때 가장 쉽게 취할 수 있는 태도가 혐오로 나타난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 역사적 시간 속에 자리매김해 본다면 혐오의 감정은 일단 경쟁의 그 감정이 커다란 긍정적 마인드를 갖지 못할 때에 격화되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사고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긍정적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해 갈 때에 혐오의 감정을 넘어설 수 있는 실마리가 잡힌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처해 있는 역사적 상황에 대한 조금 더 면밀한 그 분석과 접근, 우리 상황이 굉장히 다측면적이기 때문에 경쟁이라고 하지만 경쟁의 관계만 있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경쟁하면서도 우리는 협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관계 속에 있는 것이고, 바로 이 협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관계의 내적인 그 구도를 우리가 깊이 있게 성찰을 해 보면 경쟁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인드를, 지금 우리가 정서적 측면에서 접근해 봅니다. 마인드를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쟁의 관계를 그냥 뿌리치고 팽개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 경쟁의 관계를 에워싸고 포위할 수 있는 그 긍정의 관계망을 창출하는 게 필요한 거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공통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장을 사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현실에서 이미 공통장적 관계를 우리가 무수히 맺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실제 공통장으로 실현해내지 못하고 있는 그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노동 속에서 대화 속에서 그 실제로는 공통적 관계를 다
맺고 있죠. 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뭐 핸드폰이라거나 이런 요즘은 과잉 소통의 문제라고 하는데, 소통의 그 과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공통의 과잉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만큼 공통의 관계장들이 팽배해 있게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그 우리한테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위해서 조직해낼 수 있는 중요한 환경이다, 자원이다, 이렇게 그 사고를 못하고 경쟁의 맥락 속에서 그거를 보완하는 그냥 제 2차적인 소모적 환경으로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점을 바꾸어서 이 공통의 관계장을 실질적인 공통장으로 만들 수 있는 자기 조직화의 노력을 해 나가는 게 절실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기 조직화의 노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구체적인 그 사고가 필요할 텐데요. 이번에 드루킹 같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흔히 몽상가라거나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과는 달리 나름대로는 치밀한 계획과 조직화의 노력을 해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했고, 제가 보기에도 이제 부적절한 구석이 많이 있는 사람조차도 나름대로의 그 의식화의 노력, 조직화의 노력을 꽤 해나가는데, 굉장히 이제 다수의 사람들이 공통의 관계를 맺는 이 공통장을 자기 조직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적인 노력은 많이 기울여져 오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지금 뭐 기본소득 논의 속에서라거나 공유지라고 불리는 공유지 운동들이라거나 인터넷의 일부 커뮤니티들이라거나 이런 데서는 이런 이제 자기 조직화의 시도들을 초보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긍정적 공통장을 확보해내고, 이걸로 그 경쟁적 관계장이 만들어내는 부정적 효과를 포유해내게 되면 혐오의 정서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또 서로가 서로의 역량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긴 시간 동안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는데. 네.